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한 주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불거진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 중에는 삼성 오너 일가의 승계를 위한 다양한 정경유착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지난주 있었죠.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법과 원칙을 주문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외에 이재용 부회장의 장기 공백, 여기에서 삼성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한진해운 이야기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1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해운 산업 무척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도 기간 산업으로서 돈을 들여서 살려두고 있죠. 수출과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인데 오너 일가의 부실 경영, 엄청난 규모의 빚은 사회적 부담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결국 세계 7위 한진해운의 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1년, 해운 산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살리는 게 맞는지, 혹은 다른 구조로 가는 게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무더위 대신 가을바람이 조금씩 섞여 들어오는 날입니다. 생생장바구니에 그 풍경과 정보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이라 더욱 반갑네요.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재판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지난 겨울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였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룹 전반의 경영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은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금까지의 비상체제와는 차원이 다른 대대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삼성이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 있을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재판 이후에 또 항소심이 있고 앞으로 재판은 좀 길게 이어질 전망이긴 한데요. 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우선 장기적으로 한 5년에 따른 충격도 있을 텐데, 네. 이미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그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좀 충분히 쇄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사실 지난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계속 삼성 주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투명 경영에 대한 기대, 또 여러 가지 주주들의 어떤 이익 환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평가가 좋기도 했는데, 당장 일단 오너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경영 공백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아마 3심까지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치면 다행인데, 그게 빨라질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리더십 공백은 총수 중심의 경영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 이제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네. 사실 또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최고의 경영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네. 그렇다고 하면 이미 플랜 A, B, C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는 단기, 중기, 장기 이제 이렇게 경영 전략을 마련해 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부 수정 보완만 한다고 하면 여러 일반들이 인식하는 그런 리더십 공백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 경영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관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옥중 경영 체제가 이루어지는 좀 독특한 형태가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옥중 경영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한계가 있고 또 이 체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영진들, 네. 자유로운 경영진들의 자율적 경영 체제가 아주 정답이고,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스템 경영 체제,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그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언제든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나오면 경영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뭐 여전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오너 구조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장악하는 좀 독특한 형태지 않습니까? 예, 이거 그렇습니다. 깨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전문 경영 체제 어떻게 해야 좀 달성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모두가 전문 경영인들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 중에 그 오너라고 하는 총수 일가가 있어서 네. 사실상 그게 독자적인 경영 결정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들끼리의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일부 보완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앞으로의 일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기업 운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사실 아마 지금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율경영체제가 더 강화된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사실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지난 2월 해체됐죠. 삼성이 형식적으로는 각 계열사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60여 개 달하는 이 계열사들 컨트롤 타워는 없어서 사실은 좀 불안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뒤가 같은 얘기긴 한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룹으로의 경영할 때 장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60여 개 계열사가 따로 또 같이 경영할 필요는 있고 이 때문에 이제 과거 같은 어떤 책임 없고 투명하지 않는 컨트롤 타워보다는 책임을 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미전실 등은 사실은 그야말로 장막뒤에서 보이지 않는 선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독립적인 사회이사 제도에 정착하고 네.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컨트롤 타워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회이사제를 비롯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 이번 사건 외에도 끊임없이 논의돼 온 바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이사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 반대 의견은 0.몇 %밖에 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이사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자면 앞으로 어떤 방식의 컨트롤 타워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그 사회이사 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거수기밖에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제 배경은 다들 경영진 혹은 총수 일가와 네. 이제 유무형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네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사회이사라고 하는 전제를 전혀 전문가이긴 하지만 관계가 없는 분들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사실상 회사를 걱정하는 중에 한 그룹인 노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물론 삼성이 노조가 없긴 한데 그와 유사한 집단의 대표자를 사회이사의 한 분으로 네. 한다고 하면 상당히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제 민주화 얘기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이죠. 이 체입회 의원실에서 이 관련 토론회가 열렸고 또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 정경유착이 사실은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 사회적 폐악이고 이 부회장의 부재 시기에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지배구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오늘 토론회도 개최하셨는데 좀 어떤 대안들 나왔나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새로운 소유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네. 총수가 부재한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이 소유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은 거의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준비는 해야 될 것이고, 네. 문제는 결국 조금 전에 말 나왔습니다만, 이전실 역할 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전실이 그룹 총수 일가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경유착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 총수 일가가 아닌 삼성그룹 임직원을 위한 소유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라는 뭐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유 구조 자체에 대한 좀 고민들을 더 하신 건데요. 일단은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좀 보수적 성향의 언론들은 계속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여러 가지 큰 투자 결정이라던가 지주사 전환 같은 이 중요한 과제들을 미루거나 제때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그 청소 경영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오히려 청소 경영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미 그 시대에는 청소 경영에서 전문 경영가식으로 이미 방향이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삼성그룹에 있는 경영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중요한 기획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짜여진 이 계획이 있고 오너의 결정이라는 부분은 큰 불이익 혹은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뭐 지금 5년형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경제계 경제연구자들 또 뭐 법조계 계신 분들까지 다 말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3년으로 2심에서 감형되거나 최종 결정이 3년이 되게 될 경우에는 결국 뭐 3징 5집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좀 집행유예로 또 이 선처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법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뭐 없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순수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네. 느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과 많이 괴리가 좀 크다. 네. 라는 것이고, 그래서 2심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이 오너의 거취의 문제는 2심에서 봐야 되고, 실제로 삼성그룹의 경영,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갖춰진 체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런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생각들 나누고요. 또 공감사전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뷰 중에 드는 생각들 보내주시면 자유롭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해운산업입니다. 해운산업, 쉽게 말하면 선박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종류에는 전기선과 부전기선이 있습니다. 전기선에는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있고요. 부전기선에는 원유, 철광석, 목재, 곡물 등 이런 화학제품이나 과일을 운송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기선은 주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의류, 기계류 등을 운송하고요. 부전기선은 원료, 또 무게나 부피가 나가는 물건들을 운송합니다. 해운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적 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의 빚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감당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의사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계 7위의 해운 회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무형의 여러 가지 자산을 잃어버린다라는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은 분단과 또 북한으로 인해 막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해운 사업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갈 길을 찾아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한 생생경제였습니다. 포스코와도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3% 경제 성장률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목표치로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은 달성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를 보면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2.8%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정부는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한 3% 성장률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었고, 또 추경으로 성장률을 대략 한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 한은이 제시한 2.8%에 추경으로 인한 0.2%포인트 더하면 3%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한은은 추경을 집행하고 뭐 글로벌 경기 회복세 이런 거 감안해도 2% 후반 수준에 머물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요새 뭐 북한이 계속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도발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러면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높아진 상태잖아요. 여기에다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 마찰 뭐 이런 요소 때문에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나 뭐 총량 수준에서 뭐 소비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1%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 평균이 72.4%니까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훨씬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라든가 고위험 가구의 부채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좀 상승하는 방향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얘기가 나온 건데요. 자, 전자담배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일반 입담배와의 과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네, 뭐 아이코스나 글로 뭐 이런 담배 피우시는 분뿐만 아니라 안 피우시는 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이 요새 흡연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권령형 전자담배입니다. 뭐 냄새가 별로 안 나고 니코틴 외에 다른 유해 물질이 좀 적은 데다가 피우는 맛은 권련형 담배랑 비슷하다, 뭐 이래서 인기가 많은데요. 네네.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뭐 20개비에 125원 수준인데 일반 담배의 594원에 비해서 낮다, 뭐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조세소위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23일에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미뤄져서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올려야 된다, 뭐 올리면 안 된다, 모두 각각의 논리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 권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입니다. 네네. 담배나 술에는 일종의 죄악세라는 게 붙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만일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면 일반 담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근거가 명확한데 지금 이 유해성 두고도 논란이 상당하거든요. 네. 올리면 안 된다라는 쪽에서는 일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고요. 게다가 또 개별 서비스는 간접세인데 이걸 올리면 이 소득이 낮은 국민의 세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이런 논리입니다. 반대로 올려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전자담배의 수율이 국가마다 다른데 실제 판매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과세를 늦출수록 전자담배를 만드는 이 글로벌 기업들만 이익을 보게 될 거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뭐 권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이제 혐오 그림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건강에 별로 해롭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모두 일반 담배 수준으로 세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은 일단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네. 입장인데요. 일반 담배는 함량의 차이가 있는데도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유해 검사도 없는 상황에서는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겁니다. 예, 많이 해롭든 덜 해롭든 담배는 담배네요. 자, 디젤차 판매가 중단될 위기였는데 한숨 돌렸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규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환경부가 오는 9월부터 배출가스 측정 방식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 방식이라는 걸 도입하고 네. 실제 도로에서의 배출 허용 기준을 추가하는 식으로 이제 기존 측정 방식보다 훨씬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내년 9월부터 신차는 이 기준에 맞춰야 판매할 수 있고 기존에 개발이 돼서 이제 판매 중인 차량도 이 새 기준에 맞춰서 재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장 이런 차를 개발하기는 어렵다, 뭐 이러면서 이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점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계속 하소연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는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에 한해서 2019년 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소비량의 30%까지는 출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일단 이 판매 중단 사태는 피했고 1년간의 시간을 더 번 셈인데요. 지금 뭐 독일 자동차 업체죠. 폭스바겐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할 때는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실제 도로에서는 유해가스를 내뿜는 이 디젤차를 판매한 것을 밝혀지면서 네. 한동안 이 디젤차 스캔들이 상당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면서 디젤차들이 순환을 겪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환경부가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됩니다. 예, 자 해법을 내놔야겠네요. 카카오뱅크 열풍이 대단합니다. 가입자 수가 지금 한 달 만에 300만 명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상황? 네, 지난달 27일에 공식 서비스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제죠. 지난 일요일이 꼭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신규 가입자 수는 307만 명, 그리고 예적분 같은 수시는 1조 9,580억 원, 여시는 1조 4,09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K뱅크의 신규 계좌 수가 지금 46만 개인데요. 여기에 6.5배 정도 되고 수신액과 여신액도 뭐 K뱅크의 2배 이상입니다. 오늘 뭐 한 앱 조사 기관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해서 추정한 결과를 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카카오뱅크 앱이 설치된 건수가 국내 은행 중에 뭐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서 5위에 올랐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단 뭐 사용하기 편하고 금리 매력 높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단시간 내에 이제 은행 판도를 흔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좀 많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조회하려면 조회하면 이제 현재 대출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 잠시 후 다시 시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공식 출범한 날에 계좌 만들고 계속 이제 틈이 날 때마다 한도 조회를 해봤는데요. 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입출금 통장 중에서 잔액이 0원인 소위 이제 깡통 계좌도 한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계좌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절반은 넘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라는 고객 중에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뭔가 좀 다른 상품이나 해법도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삼성과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망에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권 부회장은 뭐 디지털 솔루션 부문장이면서 지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에 뭐 사실상 총수 대행을 해왔는데요. 이날 메시지에서는 이제 변호인단이 1심의 법리 판단이라든가 사실 인정 이런 걸 수긍할 수가 없어서 항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뭐 임직원 모두 이제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뭐 충격에만 빠져 있기에는 대내외 경영 환경이 너무 엄혹하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고 또 이 부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룹 내부 분위기가 뭐 상당히 가라앉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네. 계열사 자율경영 중심으로 비상경영을 하고는 있지만 뭐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물론 뭐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긴 한데 뭐 각종 투자라든가 뭐 혁신 뭐 이런 걸 추진할 의지는 사라지고 또 보수적인 경영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TV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 뭐 각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국제 신용 평가사들도 이제 삼성전자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평판이라든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해외 인수합병 같은 중요한 이 전략적 의사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내부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답 빨리 찾아내야겠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전자담배 과세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실제 주변에 보면 전자담배 냄새 나고 뭐 냄새도 안 나고 유해물질 적다. 뭐 그리고 경고금리도 없고 뭐 이러니까 더 자주 피우는 사람들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논란에 앞서서 요즘 뭐 살충제 계란 이런 것도 뭐 문제고 뭐 그렇죠. 생리대 문제도 좀 터졌잖아요. 정말 이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유해한 건지 그리고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어떤지 등에 대한 팩트 확인부터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제대로 알고 싶은 게 많은 국민들입니다. 요즘 거기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바로 한진해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한진해운 정말 중죄인 다루듯 다뤘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실이 됐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돈들이 이 빚을 메꾸는 데만, 이자를 메꾸는 데만 쓰여야 하냐, 국민 혈세를 왜 집어넣어야 하냐, 막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기반이 무너졌다, 세계 7위의 해운사가 없어졌다,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들어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해운이 중요한 건 우리나라 특성상 맞는 얘기입니다. 삼면이 바다에다가 북쪽으로는 북한에 막혀 있죠. 그렇고 여러 가지 수출이라던가 경제 구조상도 해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실한 기업을 국민의 혈세로 계속 연명시켜줄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법정관리 1년 맞아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해운산업 국가 기관 산업이다, 공공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사실상 파산격에 해당하는 법정관리, 해운사로서는 파산인 법정관리가 처해졌고 1년이 됐거든요. 그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세계 5위에서 한 7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한진해운이 도산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굉장히 급전 추락했고, 네. 또, 특히 이제 미주에서 그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사실상 그 시장에서 회출에 가까운 정도로 네.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전체적인 해운 산업이라고 보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라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부실 경영과 여러 가지 정말 빚을 계속 메꿔줘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운업의 이런 특수성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들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가 수출입을 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원양 해운선사의 규모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이런 면에서는 이제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이 당시 상황은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재정 금융 지원을 해가지고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모르는데, 네. 배를 이제 외국에서 주로 빌려가지고 이것을 운송에 사용하고 차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런 이제 배를 빌리는 용선료가 가장 비쌀 때 장기 용선을 했기 때문에. 네. 운영을 해도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 지원을 몇 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어느 것이 더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를 좀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예. 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조달하기로 하고 9천억 원 마련했지만 3천억 예. 마련하지 못했다. 근데 다시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만들려면 10조가 든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살려야 예. 되는 기업을 죽인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자면 살리려고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해운에서는 이제 선박이 중요한데, 네. 주로 이제 외양 해운에 사용하는 선박들은 이제 건조 이후에 한 30년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문제는 물동량이 줄었다기보다는 네. 선박의 공급 과잉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박이 줄어들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운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용선을 이제 장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용선 계약을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잔여 기간에 용선료를 내야 되는 손해배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손해를 계속 안고 10년, 20년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출자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네네. 해마다 영업 손실을 계속 메워줘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적자 구조, 이 여러 가지 이 공급 과잉이라는 건 결국 중국 등 여러 가지 지금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기 때문인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은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돌아오긴 오는데 경쟁사들만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딜레마예요. 안 도와준다면 또 그만큼 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그 지원을 해가지고 전기가 회복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살릴 필요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한진해운에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현재 살려놓은 상태로 갔으면은 운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지금보다 더 못하게 됐을 거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결과를 봤을 때는 한진이 퇴출됨으로써 다른 선사들이 좀 덕을 보는 경향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 한진이 살아 있었으면은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래서 살렸다고 해가지고 한진이 꼭 지금 와가지고 1, 2년이 지났을 때 전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정상화된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진단하기. 예. 자, 당시에 여러 가지 금융 논리에만 좀 휩쓸렸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좀 기업을 놓고 평가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100대 과제를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운 강국 건설 목표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지난 정부의 워낙에 또 시끄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운 강국 목표 어떻게 보십니까? 달성은 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복이 한번 과잉되면은 이것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해운을 이제 다시 재건해가지고, 한진해운 이상의 해운회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성과가 신조의 경우에는 1,500억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배를 100척, 200척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자금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네. 이런 자금을 소요해가지고 해운회사를 다시 살려놨는데 만약에 경기가 계속 좋지 않다면 계속 적자가 이제 크게 누적될 것이기 때문에 선복이 좀 조정되고 이제 해운이 다시 호황기로 접어드는 요 시점을 잘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정부 내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것도 이제 잘 타이밍을 못 잡는다면은 사실은 작년에 상당히 한진해운 퇴출이라는 극약 처방을 했는데 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더 커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이 해운에 대한 경기 분석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9414님은 모든 분야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해운 항만 분야도 좀 뛰어난 분들이 정책 판단할 수 있다면 부실도 없애고 내실도 탄탄해지겠죠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말씀하신 얘기처럼 좀 제대로 시장의 이 주기라든지 상황을 읽는 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 반면교사를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극약 처방이 단순히 극약 처방이 아니라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진해운 그룹 오너의 어떤 부실 경영 문제도 있었고 또 서별관 회의로 비롯했던 정책 판단의 미스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진짜 반면교사 이 극약 처방에 대한 효과로 삼아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요. 해운 기업이 이제 스스로 생존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이 기업을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융이 이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투자의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해운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기간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부실하게 돼도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이제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메시지님께서 올리신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정책 능력이 이제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적어도 이제 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운 경기에 대한 또 세계 무역에 대한 전망 같은 것을 제공을 정확하게 해주고 기업이 판단해서 이제 선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국책 연구기관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고 책임 행정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게 되면서 우리가 책임지고 경영하지 않으면은
한진해운 같은 사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도 인식을 해야 되고, 이 이제 서로 책임 있는 경영과 그런 정책 추진이 있는 가운데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퍼붓기는 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 이 책임이란 말이 이 두 글자가 지난 겨울과 한진해운 사태 1년을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 또 여러 가지 정보들 한 주간 시작하면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생생장바구니 코너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뭐 정말 공포라고 할 만한데요. 먹는 것. 많은 분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닭고기 또 소시지까지 불똥이 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계란의 DDT 검출 문제에 이어서 이제는 닭고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주 전에 실시한 살충제 전수검사에서 DDT가 허용 기준 지하로 검출된 곳이 경상북도 농가 2곳이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 두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을 검사한 결과 DDT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닭이 있었어요. 네. 이 두 농장은 올해 도축한 실적은 따로 없지만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유통이 있었는지 일단 면밀히 조사보고 있다 합니다. 예, 지금 뭐 흙에서도 나왔다 오늘 오전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DDT라고 하면 사실 맹독성 농약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그렇죠. 걱정이 크죠. 정부는 좀 대책 같은 것들 세우고 있을까요? 네, 식약처가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했던 이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들의 이 불안 해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달걀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50여 개 농장, 이곳에만 실시하기로 했던 DDT를 포함한 잔류물질 검사를 네. 전체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나 메추리 같은 다른 가금류도 이 해당 검사의 대상으로 포함됐고요.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양에서는 DDT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다행히 농업 용수나 사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인근 농장의 과실수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더라고요. 네. 자, 꼼꼼하고 엄격한 검사. 이게 좀 당장엔 비용과 불편함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좀 제대로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산 햄 소시지도 지금 공포예요. 뭐 바이러스, 간염 뭐 이런 것들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포비아라고 할 정도인데 얼마 전 식약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수입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는데요. 이 E형 바이러스라는 거는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감염되고 또 옮기기도 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에요. 네. 그리고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육류를 덜 익혀서 섭취할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환자가 발생했던 사례가 드물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오염된 물이나 익히지 않은 고기를 섭취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일단 드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되시면 완전하게 네. 익혀 드시고 좀 불안한 건 드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도 관리를 해야겠죠? 그쵸. 이 식약처가 이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 햄이나 소세지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통 단계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또 수거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중단 조치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비가열, 비살균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를 할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드시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을 꼭 익혀 드시는 이 권고를 따라주시는 겁니다. 예, 자, 제도 또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 많으시겠지만 결국 소비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선택 안 하면 이렇게 비양심적인 기업들은 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축산물 품목의 가격 동향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참 AI 때문에 값 올랐다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값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물가 동향?
네, 저번 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 계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오늘 가격 조사 해본 결과 이 특란 한판 가격이 6,500원대까지 하락했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낮아진 거냐면 지난해 12월에 AI가 발생하고 계란 가격이 1만 원 선까지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 전까지 원래 계란 가격이 4,000원 후반, 5,000원 후반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때와 비교해서 이제 6,500원이면 얼마 차이 안 나는 가격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네. 다만 이게 유통이나 산란계 마리수가 회복된 결과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심리가 많이 작용해서 하락했다는 게 좀 아쉬운 결과고요. 예,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분 좋게 떨어진 가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좀 걱정할 일인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가격이 오르는 품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가격이 올라가는 품목 중에 이번 주는 애호박이 아직까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채소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번 달 초에 충청지방에 있었던 폭우로 인해서 이 애호박 농가들이 많이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날도 많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애호박에 바이러스까지 생겨서 작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네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져서 출하 물량이 지난해보다 15% 정도 감소했고 이번 주에 또 가격 오르겠습니다. 네. 지금 애호박 한 개에 한 2,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산물 쪽도 좀 살펴보시면 오징어 가격도 오르겠습니다. 7월까지 누적 생산량이 5만 7천 톤이었는데 평년보다 54%나 줄어들었거든요. 동해 연근해 해역의 수온이 올라간 영향을 받아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예, 자 물가 또 여러 가지 요즘 축산물 상황들 복잡한 이야기들 전해드렸고요. 좀 시원한 가을을 앞당기는 소식도 하나 전해주신다고요. 책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캠프요? 네, 그렇습니다. 더위도 좀 가시고 해서 이제 저도 좀 여유 있게 책도 읽고 여가도 즐겨보고 싶은데요. 네. 2박 3일간 떠나는 인문독서 예술 캠프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 춘천, 거제, 부산, 안성, 파주 이런 곳을 포함한 10개 시군구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청소년형, 자신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형, 그리고 세대 간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가족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인문독서 예술 캠프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휴가를 한 번씩 다녀올 만할 것 같습니다. 휴가 다녀왔다고 반겨주시는 애청자분들 많으신데요. 4867님은 홍용만 교수님도 참 잘해주셨는데 생생경제 역시 김우성 PD가 제격이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8106님도 휴가 잘 다녔냐고 물어주시면서 갈수록 어려운 이 해운산업, 남북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철도도 유럽까지 뚫려서 좀 우리 경제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을 텐데 언제일까요? 꿈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아주 똑똑한 애청자들이 계신데요. 또 혼란스러운 정보 홍수 속에서 바른 뉴스 알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정한 뉴스 들려주시길 7292님 사연도 감사드리고요. 권력층 경제비리 사건 터질 때마다 회사 걱정, 운명, 운운하는데 그런 말 안 통한다는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9264님도 의견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질병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9414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올게요.